한 약물은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면서 사회를 파괴하고 있고요. 또 다른 약물은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면서도 동시에 우울증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죠.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이 두 약물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더라고요. 바로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탄생한 의학계의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네, 바로 펜타닐과 케타민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원래는 마취나 통증 조절에 정말 필수적인 약물인데 그 용도를 벗어나는 순간 개인과 사회에 상상 이상의 위협이 되거든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 강력한 물질의 두 얼굴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의학적 발명품이 어떻게 사회적 비극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탄생 배경부터 뇌에 작용하는 과학적 원리,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오남용 실태까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약물들의 탄생 배경부터 한번 풀어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 두 약물 모두 기존 약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어떤 절박한 시도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펜타닐의 경우 당시 최강의 진통제였던 모르핀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1950년대 모르핀은 정말 대체 불가능한 진통제였지만 두 가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고 더 큰 문제는 혈압을 떨어뜨려서 쇼크 위험을 높였다는 겁니다. 아, 혈압이요? 네, 특히 심장 수술처럼 환자의 혈압 유지라 생명하고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쓰기 까다로운 약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통증을 더 잘 잡는 약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수술 중인 환자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약이 필요했던 거군요.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위험성은 줄이는, 뭐랄까, 완벽한 진통제를 꿈꿨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꿈을 실로 만든 사람이 1959년 벨기에 화학자 폴 얀센 박사였죠. 그가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나 강력하면서도 그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은 새로운 합성 진통제를 개발해냈는데 이게 바로 펜타닐인 겁니다. 50배에서 100배요? 와. 네. 덕분에 의사들은 훨씬 안정적으로 고난도 수술을 집도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군요. 펜타닐이 개선의 산물이었다면 케타민의 탄생은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거의 재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던데요. PCP라는 마취제가 그 시작이었죠. 네. 그 PCP는 정말 끔찍한 약이었습니다. 마취 효과는 강력했지만 문제는 환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난 뒤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환각과 선망 증세를 보였어요. 환각이요? 네. 심지어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의료 현장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아니 마취하려고 썼는데 깨어나니까 악몽 속에 갇혀버리는 셈이네요. 이건 뭐 치료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약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화학자 켈빈 스티븐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거죠. 그는 PCP의 분자 구조를 아주 살짝 비틀어서 그 정신과적 부작용은 대폭 줄이면서 마취 효과는 유지하는 새로운 물질에 합성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타민입니다. 자료에서 해리성 마취제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최초의 인체 실험에서 피험자가 주변 세상과 단절된 것 같다. 영어로 disconnected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고요. 네, 그 단절이라는 표현이 케타민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통증을 못 느끼고 기억도 사라지게 만들지만 다른 마취제와 달리 가장 중요한 호흡 기능은 그대로 유지시키거든요. 아, 호흡은 유지가 되는군요. 네, 이 특징 덕분에 케타민은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전우작, 그러니까 버디 드럭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전우약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예를 들어 총상을 입은 동료에게 모르핀을 주사하면 호흡이 억제돼서 사망할 위험이 있었지만 케타민은 그럴 걱정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 병사도 부상당한 동료에게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현장 응급처치 약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목적으로 탄생한 두 약물이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이유. 아,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뇌에 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펜타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마약성 진통제, 즉 오피오이드 계열의 대표주자입니다. 우리 뇌에는 미오오피오이드 수용체라는 일종의 스위치가 있는데 펜타닐은 여기에 강력하게 결합해서 통증 신호를 원천 차단하고요. 동시에 엄청난 쾌감을 유발하는 도파민을 쏟아내게 만들죠.
잠시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펜타닐의 치사량이 단 2mg이라는 사실인데요. 보내주신 자료 사진을 보니까 거의 설탕 알갱이 2~3개 정도 크기던데 그 극소량으로 성인의 호흡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펜타닐을 가장 무서운 마약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 뮤오피오이드 수용체가 통증과 쾌감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흡을 관장하는 뇌 중추의 활동까지 조절하거든요. 펜타닐은 이 스위치를 너무 강력하게 눌러버려서 뇌가 몸에게 숨을 쉬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의 통증 스위치를 끄려다가 바로 옆에 있는 호흡 스위치까지 같이 꺼버리는 거군요. 와, 반면에 케타민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한다고요? 오피오이드 수용체와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요? 네, 케타민은 오피오이드 시스템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주된 표적은 NMDA 수용체라는 다른 시스템이에요. 이건 뇌를 깨어있게 하고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메이트가 작동하는 통로인데 케타민은 이 통로를 일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아하. 그래서 뇌가 외부 자극을 인식하지 못하는 해리 상태, 즉 단절 상태에 빠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메커니즘의 차이가 안전성의 차이로 직결되는 거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실험이 핵심을 보여주죠. 다른 마취제들은 호흡 중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혈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혀가 뒤로 말려 기도를 막게 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케타민을 투여한 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호흡이 자극되고 혀 근육이 활성화돼서 기도가 더 활짝 열렸죠. 정말 놀랍네요. 의식을 잃게 만들면서 동시에 스스로 숨 쉴 능력은 오히려 강화시켜준다니 정말 독특한 약물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케타민은 의식 소실과 기도 근육 기능 저하라는 마취의 가장 위험한 두 가지 현상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요. 그래서 출혈이 심한 외상 환자나 응급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어린이 팔다리 부상에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케타민이 펜타닐만큼 진통 효과는 좋으면서도 그 오피오이드의 위험은 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었죠.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인류를 구원한 두 영웅 같은 약물인데 이제 비극의 시작, 특히 한국의 상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보도자료를 보니 한국의 펜타닐 문제는 북미의 불법 제조 약물 문제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제조된 펜타닐이 아니라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의료용 펜타닐 패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겁니다. 아, 합법적인 시스템이 범주의 공급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자료에서 본 닥터 쇼핑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중육자가 3년 동안 무려 16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7,655매의 패치를 처방받았다는 대목에서요.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중독자나 부도덕한 의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병원을 아무런 제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건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그중 한 의사는 제대로 된 진찰도 없이 이 환자 한 명에게만 무려 4,826매의 패치를 처방해서 결국 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입니다. 4,826매요? 한 명한테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성인 4만여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에요. 4만 명의 치사량이라니. 이건 의료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무기를 팔아 넘긴 거나 다름없네요. 심지어 이 환자는 처방받은 패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기까지 했다고요. 그렇죠. 이런 사례를 보니 법에서 왜 펜타닐 같은 마약류를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가 된 찰제 금고에 보관하라고 그토록 엄격하게 규정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유출 가능성 자체를 염두에 둔 규정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케타민의 상황을 보면 이건 또 다른 양상의 비극입니다. 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죠. 네, 그 해외 속바라는 독특한 작용 방식이 클럽이나 파티의 환각적인 분위기와 맞아떨어지면서 오남용되고 있는 거군요. 보내주신 기사를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케타민 밀수 적발량이 무려 17배나 급증했고 주로 유럽에서 들어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다른 더 강력한 마약으로 넘어가는 관문,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케타민 오남용의 가장 끔찍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케타민 방광염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이죠.
저도 자료를 읽는 내내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좀 심한 방광염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주 끔찍한 과정입니다. 케타민을 복용하면 몸속에서 대사되면서 특정 대사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독성 물질이 소변에 섞여 방광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는 방광 내벽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파괴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방광 조직이 염증으로 헐고 결국에는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변해서 풍선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대사 과정에서 나온 독성 폐기물이 방광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파괴해서 돌처럼 굳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방광 용적이 정상인의 10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어서 환자들은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극심한 비뇨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10분에 한 번씩이요. 네. 결국에는 방광을 완전히 드러내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고요. 결국 혁신적인 의약품이라는 빛과 치명적인 마약이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가진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네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이 두 약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양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죠. 독과 약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용량과 용도뿐이다. 펜타닐의 압도적인 효능은 수술실에서는 최고의 장점이지만 통제되지 않는 거리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그렇죠. 케타민의 독특한 작용 방식은 응급 환자를 살리는 안전장치이자 우울증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환각을 좇는 이들에게는 빠져나오기 힘든 유혹이 되고요. 특히 한국의 닥터 쇼핑 사례는 마약 문제가 단순히 국경을 넘어오는 밀수범을 잡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어떻게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마약은 나쁘다고 외치는 구호를 넘어서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펜타닐은 왜 위험한가라고 물었을 때 그건 당신의 뇌가 숨쉬는 법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거군요. 네, 케타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약물의 대사산물이 당신의 방광을 돌처럼 굳게 만들어 평생 고통받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위험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 거죠. 실험실에서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태어나 전쟁터와 수술실을 거쳐 이제는 어두운 거리와 클럽에서 새로운 비극을 낳고 있는 펜터닐과 케타민.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그 두 얼굴을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정말 두 약물의 전체 스펙트럼을 폭넓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오늘 분석한 자료들 중에 저용량의 케타민이 펜타닐을 포함한 오피오이드 중독 환자들의 금단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클럽 마약으로 한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 물질이 어쩌면 다른 한쪽에서는 더 치명적인 좀비 마약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강력한 분자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 속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반전이 아닐까 싶습니다.